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좀 많은 분이, 제 생각엔 많은 분이 이러셨을 것 같아요. 새해 계획 딱 세우잖아요. 근데 이게 또 73일로 끝나잖아요. 네. 아유, 뭐, 우리나라는 뭐, 새해가 한 번 더 있으니까. 구전부터 하면 된다, 설날부터. 네. 근데 설날이 지났어. 근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원래 새해 시작은 출발은 3월이야. 입학도 3월에 하고. 그렇게 미루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세 분은 어떠실지, 우리 선민 씨. 선민 씨 혹시 그렇게 계획 미루고 저는 예. 수영 티켓을 끊어놓고 한 번도 안 갔어요. 언제? 작년에 아니면 올해? 올해. 언제? 물이 무서워서. 그 수영을 왜 끊었어요? 다니려고요. 다니려고? 또 뭐 1년짜리 끊은 건 아니죠, 설마? 1년짜리요. 괜찮습니다. 또 많은 달이 남아있으니까. 양보하셔야겠어요. 양도 안 돼요, 양도. 그래요. 근데 사실 선민 씨 같은 분이 계신다니까. 권 박사님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 잘 되고 이거 있습니까? 계획한 거. 예. 뭐를 했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을 못한다. 예. 생각해 볼게요. 생각을 해봐가지고.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 안 나는데. 큰일이다. 오래 보고 싶은데. 경감이 많이 드세요? 큰일이다. 운동은 더 하자 그랬나? 알겠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궁금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준희 씨는? 그런 것 같아. 저는 이제 10,000보를 걷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뭐 8,000보, 6,000보 줄어드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뭐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준희 씨가 오늘도 좀 걸었어요? 아니 안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네, 피곤해 보이지? 좋습니다. 네. 근데 너무 한 번에 크게 변하려고 그러면 몸이 좀 무리가 오니까 천천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만 그래도 마음만은 좀 흔들리지 마셔야 되는데 그렇게 미뤄온 계획들 중에 다이어트만큼은 오늘 저희가 바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0대 이상인 분들 더는 다이어트를 미루면 안 되는 이유 지금부터 공개 클리닉 웰이 공개합니다.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차곡차곡 불어난 뱃살. 나이살이 지금 당신을 위협합니다. 뇌졸중부터 관절염, 암까지 만병의 근원이 되는 몸속 시한폭탄. 나이살을 훌훌 털어내는 것이 성인병을 막고 노화를 늦추는 지름길인데요. 오늘 이 시간 버드나무 한의원 나성훈 원장과 함께 나이살 잡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오늘의 명의 버드나무 한의원 나성훈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선민 씨가 저렇게 물기박 치는 건 오늘 처음 보네요. 주제가 주제인 만큼 역시. 자, 나 원장님. 네. 우리나라 전 세계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고민과 제일 많이 하는 시도와 제일 많이 실패하는 것이 바로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원장님은 좀 잘 지키세요? 그럼요.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는 다이어트 환자분들이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담당 원장님 잘하시는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원장님의 이 다이어트 비법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오늘의 주제가요. 몸속 시한폭탄 나이살을 잡아라입니다. 자,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나이살을 적금 붙듯이 차곡차곡 쌓아 계신 분들이 계세요. 오늘 저희가 한 방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이살을 완전 정복하는 과정을요. 키워드로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나이살이 뭐길래? 나이살이 뭐길래? 네. 나이살. 근데 저랑은, 사실 이게 네. 이 단어가 있는지도 몰랐고, 뭐 살이 다 살이지. 그러니까. 뭐 살이 뭐 색깔이 다른 것도 아니고 모양이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살이 네 살이 네 살이 저 살이고 저 살이 그 살이 그 살이지. 나이살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나이살이라는 거 확실히 존재합니다. 존재한다.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보면 네. 먹는 거, 입는 거, 네. 생각들 차이 나죠. 네. 그래서 세대 차이 있습니다. 네. 살도 10대 살, 20대 중년의 나이 분들은 확실한 나이 살도 이 살이 찌는 것도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원인도 다르고 네.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 또한 전혀 다르시죠. 일단 원인이 전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10대, 20대 많이 먹어서 오는 병입니다. 네. 원래 에너지 대사가 잘 되기 때문에 네. 많이 먹어서 소모된 에너지보다 많이 먹어서 오는 병이죠. 네. 근데 40대 분들은 네. 우리 좀 음식을 적게 먹고 굶어도 안 빠지는 분도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은 네.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네. 적게 먹어도 소모되는 에너지가 적어서 오는 병이죠. 나이가 드시면서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소모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30살만 넘어가면 네. 그때부터 1년에 1%씩 네. 근육이 줄어듭니다. 네.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50살이 되면 네. 자기 몸의 근육이 20% 줄어들게 되죠. 80살이 된 분은 50년이 지났으니까 50% 줍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어떻게 40대, 50대가 되면 근육이 줄어드니까 음식을 먹고 나서 생긴 그 포도당, 네. 에너지를 소모하지 못해서 예, 예. 남는 게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20대에 먹는 밥, 빵, 면은 힘이 됩니다. 근데 40대, 50대 먹는 분들은 살이 잘 되기 쉽죠. 살이 된다. 예. 예. 그러니까 40대 넘어가면 엄마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조금만 먹어도 금방 살이 쪄요. 네. 그러니까 같이 먹고 같이 쪘는데 네. 뱃살에도 이제 세대 차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러네. 20대 뱃살과 뭐 중년의 나이살 이거는 뭐가 어떻게 좀 다른 겁니까? 지방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복부의 바깥쪽에 쌓이는 지방, 네. 피하지방이라고 하는데 피하지방. 우리가 이렇게 배를 둘레를 만져보고 있는 만져보면 거죠. 잡히는 부위. 예. 요것이 보통 피하지방입니다. 예. 20대의 지방들, 복부에 쌓이는 뱃살들은 요 네. 피하지방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겹살로 치면 그 바깥 테두리에 있는 그렇지. 요 지방, 그렇지, 기름 덩어리, 그렇지. 요 부위가 됩니다. 네네. 근데 40대 이후에 어머님들이 찌는 살은 좀 다릅니다. 뭡니까? 바깥쪽으로 찌는 것이 아니고 만져보면 안 잡히는 네. 뱃속에 찌는 내장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 네, 그러니까 간이라든지 아니면 소화기관 주변 조직들에 쌓이는 지방이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고기 이렇게 사 먹어 보면 마블링이 된 그 네. 살에 박혀 있는 하얀 지방 네네. 전혀 다른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20대에는 복피 지방, 네. 피부 밑에 있는 지방이기 때문에 네. 요거는 네. 미용적으로 나쁠지 몰라도 네. 아주 건강의 적은 아닙니다. 네. 미용의 적. 네, 네, 근데 네. 40대 이후에 찌는 뱃살은 네. 생명을 위협하는 건강의 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내장 지방. 그러면 네. 지금 제 배에 붙어 있는 이 살이 네. 내장 지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얘가요 저랑 동고동락하고 여태까지 정이 들면서 같이 붙어 있었는데 그렇지. 소고기도 마블링이 많으면 좋다며 왜 이걸 굳이 빼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막 먹으라 할 때는 언제고? 그러니까. 왜 또 빼라는 거냐? 어. 예. 누가 그랬어요? 몰라요? 아무도 안 그랬는데. 왜냐하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빼셔야 됩니다. 빼야 된다? 정이 들었지만 왜냐하면 중년 이후의 나이살은 성인병도 유발하고 네. 사망률을 높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아파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셔도 의사 선생님이 치료 끝에 뭐라면 이제부터 꼭 살을 빼셔야 됩니다. 그렇지. 맞아요. 예. 혈압이 높아서 병원에 가도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살을 빼셔야 됩니다. 예. 당뇨가 있어서 병원에 가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살을 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질환이 있어서 어떤 병원에 가든 어떤 의사 선생님이든 반드시 중년 후에는 체중을 줄일 것을 권합니다. 예. 왜냐하면 퇴행성 관절염이든 혈압이든 당뇨든 이 모든 것이 뱃살이나 나이살이 그러한 성인병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10대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네. 1등이 뭐다? 암입니다. 아, 네. 그렇죠. 두 번째가 심장질환, 네. 세 번째가 뭐냐면 뇌졸중인데요. 뇌졸중이죠. 예. 다섯 번째가 당뇨, 10번째가 고혈압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사망 원인 10개 중에 70%가 다 이 뱃살, 네. 내장 지방이 증가하면 나이살이 들면 증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살은 이 사망률을 예측하는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살 다이어트 하는 것이 이뻐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병을 예방하고 사망률을 낮추는 네. 제일 좋은 방법인 거죠. 네. 제 나이 정도가, 제가 이제 40대 중후반으로 가는데, 제 나이 정도가 나이살을 조금씩 간접 경험을 해요. 왜냐면 예전만큼 운동을, 이제 먹는 양도 같고 예전만큼 운동 같이 하는데도 잘 안 빠지더라고요. 잘 안 빠져요. 그런 게 바로 나이살이다. 근데 사실 이게 나이살이라는 게 네. 그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어떤 질병, 아까 뭐 퇴행성 관절염 얘기하셨고 암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들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 내장 지방은 일단 염증 물질을 끊임없이 일으킵니다. 아하. 그래서 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고지혈증 같은 네. 이런 대사질환도 일으키지만 네. 심해지면 네. 심근경색, 아하. 동맥경화 이런 것도 네. 일으켜가지고 심형의 질환을 유발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중년의 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관절염하고 암입니다. 관절염과 암이다. 예, 왜냐하면 일단 뱃살이 나오게 되면 네. 허리 디스크, 그러니까 허리병이 많아집니다. 네. 네. 근데 더 보셔야 될 게 무릎입니다. 무릎이죠. 체중이 올라가게 되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관절이 무릎이거든요. 네. 체중이 한 5kg 정도만 줄이셔도 무릎 통증이 한 50% 정도 준다고 합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네. 이 내장 지방이 심해서 염증 물질이 많아지면 네. 암의 발병률도 올라가고 치매 같은 것도 유발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복부 지방이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간암이라든지 위장암이라든지 대장암, 췌장암도 증가하고 네. 유방암, 자궁암도 증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뱃살이 네.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속에 시약 폭탄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뱃살을 진짜 놔둔다는 거는 정말 시한폭탄을 이렇게 배에 두르고 다닌다. 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 그러네요. 빨리 그러니까. 작별을 해야 되네. 그러니까 선미 씨 알겠죠? 아니 이게 많이 줄었어요. 아니 본인의 살이라고 너무 친숙했는데 이제는 작별을 해야 될 시간이랍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염증을 일으킨다. 염증을 이제 일으키는 요소가 있다 하는데 네. 과연 염증이 있다는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하. 그렇죠. 네. 증거. 이 복부의 내장지방은 그냥 냉장고 속에 있는 삼겹살 덩어리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 끊임없이 나쁜 호르몬이나 염증을 만들어서 예. 보냅니다. 그럼 이것이 혈액을 타고 네. 다른 조직에 가면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뇌로 가면 네. 치매를 일으킵니다. 오래돼서. 네, 네. 또 이게 심장으로 가게 되면 심장 혈관들 손상을 일으켜서 네.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을 일으키죠. 네, 네. 이게 기관지에 가서 오래되면 천식을 유발도 네, 합니다.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정상세포도 계속 이런 염증 물질이 가게 되면 네. 암세포로 변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만성 염증들은 성인병도 일으키지만 또 하나 네.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오. 그러니까 실제로 살이 찌게 되면 좀 네. 나이 들어 보입니다. 네.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이살, 좀 체중을 몇 킬로 건강히 줄이게 되면 네. 훨씬보다 나이가 좀 어려 보이고 젊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네, 누리게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뱃살이 네. 성인병의 주범, 네. 노화의 주범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아니 어려 보이는다는 더 효과 통통해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보톡스 맞은 거 마냥 이런 게 네. 더 어려 보이잖아, 그죠? 여자들은. 네. 근데 이게 나이가 많지 않을 때 우리 몸에 있는 콜라겐이나 이런 조직을 받쳐주는 섬유 조직들이 있을 때는 네. 통통하면 좋은데 빵빵한데 예. 나이가 드셔가지고 자가지방이나 이렇게 필러서 빵빵해지면 이렇게 처져요. 아. 주름이 생깁니다. 어허. 예, 예. 네. 그래서 실은 예, 예. 이렇게 하고 방송해야 되겠다. 땡겨줘야겠네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나이살이 먹일래 첫 번째 키워드로 알아봤는데요. 이게 나이살이 늘어나는 게 당연한 뭐 노화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살이 아니고 병이라는 사실 알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이제 한번 만나볼 텐데요. 네. 나이살 타파를 위한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나이살을 찾아라. 나이살을 찾아라. 아, 이제 우리가 나이살이 뭔지 알았으니까 네. 이제 찾으면 되네요. 근데 사람이 뭐 다 연령도 다를 테고 네네. 또 성별도 다르고 네. 체형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나이살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죠. 셀프 진단법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원장님. 한번 좀 공개해 주십시오. 네네. 네. 물론 뭐 병원에 가서 CT나 MRI 찍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두 가지를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줄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줄자. 줄자. 그러니까 집에 줄자를 이용해서 이 복부 둘레를 쟀을 때 네. 남자분 우리나라 보통 키라고 봤을 때 네. 남자분은 90cm, 인치로는 얼마죠? 35.4인치 정도. 그리고 90cm. 여성분은 네. 85니까 한 31.5인치 정도 되시면 오. 이제 좀 내장지방 있다고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네. 증상으로 진단하는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네네네. 일단 나이살에 관련된 10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내가 하루 생활하는 걸 재어봤을 때 5,000보 이하로 걷는다고 하면 의심해봐야 됩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 평균적으로 걸음거리가 네. 4,000보 또는 네. 5,000보 5,000보 내외인데요. 거의 10,000보 정도 걸으면 네. 뭐 거의 내장지방이 끼려고 해야 낄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만보계로 여기서 만보를 체크를 하는데요. 네. 많이 걷는 분일수록 내장지방이 적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최근에 추위를 많이 탄다든지 물을 이전에 먹는 양보다 줄어서 예. 1리터 이하로 먹게 된다면 그분도 의심해봐야 됩니다. 아, 근데 추위도 그렇고 물 먹는 양하고도 문제가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왜냐하면 기초 대사량이 충분할 때는 네. 몸에 열도 생기고 땀도 충분히 배설이 아. 되는데 이전보다 열 생산이 적어지고 땀의 배출이 떨어지면 네.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원래 적게 먹던 분도 있지만 이전에 비해서 물 먹던 양이 줄었다. 네네. 이전에 비해서 내가 추위를 많이 춥다. 탄다 의심해봐야 됩니다. 나 추워. 여름에도 우리 네, 돈 입을 네. 넣고 자는데. 네. 아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게 밥빵 면과 같은 네.
탄수화물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좋아, 좋아. 맛있는 건데. 그러니까 내리비쳐. 꼭 고기를 드셔도 뒤에 나오는 면이나 밥을 꼭 먹어야 먹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죠. 맞아요. 네. 네. 근데 그 사실은 네. 면하고 밥 먹으러 고기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갑자기 좀 당이 떨어지고 고기가 떨어지면 내 몸 안에 있는 지방을 녹여낼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냥 그대로 막 그냥 좀 달달 떨린다든지 네. 또 힘이 빠지는 같은 느낌이 있는 분들도 탄수화물 중독이기 때문에 나이사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아, 배고프거나 좀 이럴 때 네네네. 지방이 이게 에너지원으로 떨린다. 바뀌어야 되는데 네네. 그러지 않고 이제 저혈당 현상처럼 이렇게 막 떨리고 이런다. 그렇죠. 그러면 나이살 그렇죠. 몸에 지방은 충분히 있는데 네. 녹이질 못하는 거죠. 집에 금덩어리가 한 거 쌓여 있는데 쓸 수가 없네. 쌀 떨어졌다고 굶어 죽는 집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네. 네네네.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게 대사가 떨어지면 이전하고 생활은 똑같이 하는데 네.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하다든지 어허. 똑같은 일을 해도 이전보다 훨씬 피곤하다 이런 네네, 분들은 네. 나이사를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지표가 코골입니다. 코골이. 코골이. 예. 왜냐하면 이게 내장 지방이 늘면 뱃살부터 느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목 근처에 있는 인후부부터 살이 찝니다. 네. 그래서 뱃살이 찌고 코를 곤다 이런 분들은 내장 지방이 있는 것이고요. 심장병 확률이 약 2.7배 정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또 6번째 지표는 뭐냐면은 봄 아니고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네. 밥만 먹으면 졸리는 분들 있죠. 왜? 좋은데? 이런 분들도 내장 지방. 왜요? 왜냐하면 밥을 먹고 나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네. 그때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예. 혈액이 위장으로 쏠리게 되죠. 네. 그때 노곤한 분들은 네. 먹으면 지방으로 빨리 전환하는 그런 인슐린 그런 회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내장 지방이 많이 찌는 것이죠. 오. 그래서 계절과 상관없이 예. 봄도 아닌데 네. 점심만 먹으면 졸린다는 분, 네. 점심 먹고 운전할 때 막 깜빡 조는 분 이런 분들은 네. 뭐다 나이사를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잠깐만 테스트 해봅시다. 첫 번째가 아까 줄자로 하는 네. 남자가 90cm, 여자가 80cm라고 말씀하셨고 85cm. 85cm. 네네. 그다음에 나머지 6개, 7개 그 항목이 있었는데 지금 줄자는 다 통과하셨을 것 같고 네. 그 뒤에 항목은 다 선민 씨 해당돼요. 다 해당된다? 네. 선민 씨 원래 참 물 안 드시는 거예요? 코도 골지. 코 골아요? 아니, 저는 모르겠는데, 네. 우리 조카랑 잤더니, 네. 고모 코골아! 이러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어떻게 네. 고냐니까, 그거는 뭐 이런데. 코는 에이, 아니에요. 그건 코 고는 게 아니죠. 그건 아니고. 예. 나는 코도 골고 네. 식곤증도 있고 예. 다 있네. 그러게요. 네. 저도 식곤증이 있고 식곤증 있어요? 탄수화물 예. 집착 강하고. 그거 골고 예. 그렇구나. 예. 쭉 살아봤을 때 우리 부모님이 네. 나이가 드시면서 살이 찌셨다. 음. 유전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나 또한 나이가 들면 쉽게 살이 찔 수 있는 체질이므로 네. 그 또한 위험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기준이 있습니다. 원래 어릴 때부터 좀 체격이 좋은 분도 있고 네. 10대 때, 20대 때, 아가씨 때 날씬하다가 나이 드시면서 체격이 커지는 분도 있죠. 네. 네. 남자분은 군대 갔을 때 몸무게, 네. 여성은 20대 초반의 몸무게를 기준해서 네. 그때보다 한 20% 이상 늘었다 하면은 20%. 네, 네. 그분도 네. 내장 지방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은 이렇습니다. 몸무게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80kg 여성이 왔다고 하겠습니다. 네. 왔는데 원장님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배드민턴 선수했기 때문에 70kg 나갔어요. 지금 최근에 한 10kg 늘었어요. 요런 어머님하고 예. 아이고 제가 결혼할 때 시댁에서 약하다고 싫어했는데 네. 셋 놓고 네. 50kg짜리가 80kg 돼서 이분은 다른 몸입니다. 아, 그렇지. 70이다가 80된 분은 아가씨 때 체이 커서 좀 고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네. 심장이나 폐 관절이 네.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잘 견딥니다. 네, 네. 그렇지만 50kg에다가 출산을 몇 번 하면서 80kg 된 어머님들은 예. 심장의 크기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네, 네. 관절도 그때 50kg 기준에 돼 있기 때문에 네. 관절염, 네. 심장병 이런 거 막 생기는 거죠. 네. 차는 티코처럼 자그마한 차를 뽑아놓고 네. 큰 외제 송차를 올리면 네. 엔진도 발통도 다 바퀴도 다 문제가 생기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세팅돼 있던 자기 몸무게가 네. 그 자기 건강이 지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확 쉽게 딱 되네. 네. 지금 잘 기억해놔요. 그러게요. 아니, 근데 저는 진희 씨는? 지금 이거 10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 9가지가 제가 해당이 되는데 아이고야. 너무 이게 지금 쇼크 상태거든요, 제가 정말. 나이살은 안 빠진다면서요. 그럼 이거 어떻게 빼요, 이거? 그래요. 예. 그 나이살이 잘 안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한 비유를 해볼게요. 오늘부터 매일매일 네. 네. 명절도 쉬지 않고 휴가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라면을 하나씩 끓여 먹는다고 하겠습니다.
밥 먹는 거 빼고요? 빼고 늘 먹던 식사에서 오늘부터 네. 매일매일 네. 1년, 2년, 술은 3년 안 지나면 돼요? 어떻게 될까요? 완전 살이 많이 찌겠죠. 되게 찌죠. 네. 예. 근데 40대, 50대 넘어가신 어른들은 네. 20대 자기의 기초대사량보다 약 500에서 600 정도 낮습니다. 예. 우리 흔히 먹는 라면들이 보통 칼로리가 한 500에서 한 600 정도 되거든요. 되죠. 그러니까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예. 또 라면 하나 더 먹는 것도 없는데 20대에 비해서는 매일 라면 하나 칼로리가 더 들어오고 있는 거죠. 아, 이거 되게 중요한 네네네. 개념이네, 이게. 네. 예, 그러니까 맞아요. 예. 나이가 들면 들어오는 음식량이 똑같더라도 네. 소모되는 양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몸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전과 똑같이 먹는데 너무 잘 찐다. 굶어도 안 빠진다. 네.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진짜. 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하지 않는데도 찌는 살. 매일 먹지 않는데도 라면 한 개 더 먹은 것처럼 되는 네, 살. 네, 이게 네. 바로 나이살이죠. 네. 라면 하나에 500kcal인데, 그 라면만 먹습니까? 김치 먹죠. 밥 해 먹,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자, 정말 이제 저희가 나이살이 어떤 건지도 알았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았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나이살 한번 독하게 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한번 공개해 볼게요. 독이 빠져야 살이 빠진다. 독이 빠져야 살이 빠진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비만이고 살 빼자 그러면은 독보다는 좀 이제 이런 독은 있겠죠. 게으른 독. 게으른 독 이런 걸 좀 빼고 하는데 이게 독이면 흔히 말하는 뭐 한의학에서 말하는 해독?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네네네.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원장님? 그렇죠. 일단 우리가 음식을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지는 분. 네. 운동을 해도 많이 했는데 살이 안 빠지는 분. 네.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 보면 그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독소 때문입니다. 독소. 독소. 그러니까 우리가 적게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잘 안 되냐? 음식도 많은데다가 네. 이놈의 식욕이 조절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식욕이 조절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독소 때문이죠. 독소. 네. 대표적인 독소가 정신적인 독소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트레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네. 막 뇌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막 에너지 쓰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뇌당이 떨어지면 네. 이 뇌는 탄수화물을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어허. 그래서 먹어주면 네. 스트레스 풀리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막 식욕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스트레스를 받고 음식을 먹어서 스트레스를 풀게 되면 네. 다음에는 뭐다? 이걸 반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스트레스만 받았다고 하면 음식이 막 땡겨요. 네. 그러면 뭐다? 과식폭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다음식이 땡기고 또 폭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탄수화물에 중독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음식을 찾게 되고 네. 먹게 되면 과하게 먹게 되는 이유가 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먹어도 금방 허기를 느낀다든지 네, 네. 아니면 스트레스만 받으면 막 땡긴다든지 이런 예, 분들은 예. 스트레스를 다스리지 않으면 식욕이 날뛰지 않습니까? 네. 절대로 다이어트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이 빠져야 네. 살이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 스트레스 받으면은 아니 준희 씨는 뭐 어떻게 해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초콜릿, 아 진짜? 빵 이런 걸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스트레스 받아도 오히려 안 먹어서 살이 빠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스트레스 받으면 네네. 그건 엄청난 큰 스트레스. 너무 예민해서. 그건 진짜 큰 스트레스겠지. 네. 박사님은? 전 자요. 아 스트레스 받으면 잠이 온다. 오, 그렇군요. 붙이면 자요. 선민 씨는? 저는 먹고 자요. 아 먹고. 네. 근데 사실은 스트레스 받으면은 음식, 뭐 탄수화물 이건 땡기지만 남자들은 또 이게 술. 그게 더 해로워. 이거 또 그것도 맛있거든. 그래서 인상 막 봐라, 인상. 상사 막 시키면서 안주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 담배를 피시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네. 담배 피우면 소화 잘 된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센스는 다릅니다. 네네. 어떤 분은 담배, 어떤 네. 분은 술, 그러니까 중독되는 게 주로 많이 그렇죠. 네. 어떤 분은 도박을 하면 행복 호르몬이 막 확 나오는 거죠. 있죠. 여보는 절대 도박 안 하게 손 잘라도 또 갑니다, 그거. 예. 영화에 네. 나왔었잖아요. 근데 예.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빠르게 뇌를 행복하는 방법이 밥? 먹는 겁니다. 먹는 거. 그러니까 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네, 보편적으로는 네. 당이 제일 요구되고 그 중에서 가장 빠른 게 뭐다? 탄수화물. 면, 밥 이런 아.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살이 잘 찌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우리 몸에 이제 체중을 조절해야 되는데 네. 그 체중을 조절하는데 방해하는 독소가 또 따로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식욕을 자극하는 스트레스. 정신적 독소 있죠. 네. 그거 외에도 대표적인 게 혈액 안에 있는 독소입니다. 혈액 안에. 네. 혈액 안에 뭐다?
콜레스테롤이라든지 혈전이라든지 아니면 중금속 같은 게 많아지면 네. 피가 탁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피가 탁해지면 이 혈액순환 속도가 떨어집니다. 네. 순환 속도가 떨어지면 체온도 낮아지고 대사가 떨어지니까 너무 쉽게 살이 찌는 체질이 되는 것이죠. 네네. 또 대표적인 독소가 뭐냐면 소화기관 내에 있는 독소들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변비가 있다든지 소화장애 때 가스가 네. 차면 네네. 이것들이 또 비만을 유발합니다. 예를 들면 싱크대에 물이 넘친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네. 넘치면 물론 물이 많이 와서 싱크 넘칠 수도 있지만 배관이 막히거나 그렇죠, 보통. 배수관이 막혀서 좁아져서 오는 물이 넘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들은 물을 퍼낼 일이 아니라 네. 배수관에 쌓여있는 찌꺼기 독소를 없애줘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싱크대의 고인 물을 퍼내기 전에 원인 문제, 하수 배관을 고쳐주는 것이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네. 소화기 내에 독소가 많은 분들은 노폐물 처리가 안 되고 몸의 대사가 늦어지니까 네. 잘 붓고 몸도 무겁고 네. 그러니까 물만 먹어도 쉽게 살찌는 체질이다.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네. 처리가 되지 않아서 자꾸 쌓이는 거죠. 이런 분들은 과로하면 붓는다. 예. 물만 먹어도 살찐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혈액 속에 있는 독소 이거는가 있고 그리고 또 소화기 내에 독소가 이제 좀 쌓일 네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이거를 내가 독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걸 확인을 할까요? 일단 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1차적으로 알기 어려워도 네. 다른 방법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 안에 것들이 잘 배설하는 피부를 보면 알 수 피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네. 피부 색깔도 볼 수 있지만 네. 자꾸 두드러기라든지 아하. 가렵다든지 네, 네, 네. 또는 뭐다 알러지가 반복하는 분들도 처리 안 된 독소가 좀 있다 봐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네. 몸 밖으로 표현되는 혈관을 보는 거죠. 혈관. 네. 그러니까 혈관들이 자꾸 이렇게 노출돼 보인다든지 멍이 잘 든다든지 네.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혀를 뒤집어서 혀. 밑에 있는 정맥을 보면 아 밑에 알 수가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만약 혀를 이렇게 뒤집어 봤을 때 네. 혀 안에 있는 혈관이 진하다든지 네. 아니면 굵다든지 이런 분들은 네. 찌꺼기가 많은데 이런 분들 혀 밑에 사이를 해보면 네. 사열. 네. 덩어리라든지 어. 아니면 실 같은 네. 이런 찌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도 이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네. 아니면 콜레스테롤 혈전이 많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하. 그러면 박사님 얘기하시는 거는 이 혀 밑에다가 사열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사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하. 여기다가? 이 일명 금진오경요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혀 밑에 이 정맥들을 보고 진하면 네. 특수한 도구력에서 살짝 뭐다 열어줍니다. 네. 그럼 그 열어주면 그 찌꺼기들이 네. 혈액 밖으로 나오게 되죠. 음흠. 그러니까 머리 쪽에 압력이 쏠려 있는 분들, 특히 머리에 열을 받았다든지 얼굴이 불다든지 이런 분들을 이런 사유를 해보면 네. 덩어리라든지 찌꺼기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화면 보시고 깜짝 놀란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네. 무서워. 어떻게 사람의 피가 이렇게 끈적끈적하지? 그러니까. 뭐실 같은 게 이렇게 누구나 저렇습니까? 안 좋은 사람은 저렇고 네네. 그런가요? 아. 다른? 예. 누구나 사유를 한다고 저렇게 덩어리나 네. 실 같은 것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저렇게 덩어리라든지 실이 나오는 분들은 음흠. 스트레스를 강하게 또는 장기간 받았거나 네네. 아니면 혈액 안에 콜레스테롤과 혈전이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혈액 안에 찌꺼기가 많으면 저렇게 서로 엉깁니다. 네. 예를 들어 간장 같은 거 불에 끓여보면 양은 줄고 색깔은 진해지고 이 덩어리 같은 게 뭉글뭉글 섞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스트레스 같은 거 많이 받은 분들도 네. 그 안에 있는 혈전 콜레스테롤 엉겨서 저렇게 실처럼 됩니다. 제가 직접 사혈을 해보니까 네. 굉장히 약간 머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네. 저도 처음에는 저희 어머니 손에 끌려서 네. 갔었는데 네. 무섭더라고요. 피가 나온다고 하니까 네. 입에서 피를 토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준희 씨도 무섭잖아요. 네. 그거 보는 사람 더 무서워요. 진짜. 뒤에 피 물고 말고 되게 무서워요. 저는 진짜 할 때 이게 막 휴지로 가리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네. 확실히 좀 시원해지고 머리가 네. 맑아지는 느낌? 아니 근데 준희 씨는 어땠어요? 몇 컵이나 나왔고 피 상태가 어땠습니까? 저는 한 3컵 반 정도. 네, 커피컵으로 3컵 반 정도 나오셨는데요. 상태는? 실하나 찌꺼기 같은 거 많이 나오셨죠.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습니다. 그 공기방울 같은 게 많이 들어있는 네. 오래된 집의 파이프에 보면 네. 보일러도 그대로 두고 파이프 그대로 두고 그 공기방울만 빼줘도 네. 방의 온도가 올라가요. 그것처럼 우리 몸 안에 찌꺼기가 많으면 혈액이 산소와 양분을 계속 싣고 다니는데 그 양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찌꺼기를 빼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이 싣고 다니는 양분, 산소가 많아지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네네. 훨씬 몸이 가벼워지죠. 그래서 시술을 해보시면 예. 하자마자 원장님
머리가 가벼워요.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어떤 분은 원장님 불을 마치 좀 더 켰나요? 훨씬 밝아 보여. 이런 이야기를 즉시 합니다. 제가 눈이 굉장히 좀 침침하고 눈이 굉장히 답답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말끔하게 시원해진 느낌? 네, 눈이 막 뻑뻑하고 이런 느낌도 하나도 없고 아까 병원 내원하기 전에는 계속 눈이 무거워서 정말 좀 안 좋았는데 지금은 그게 싹 없어졌어요. 나 받아봐야지. 네, 이거 뭐 1년에 한 번을 하라고 하셨는데 여러 네. 번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몇 네네. 번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1년에 한 번, 네. 좋았던 분도 2번 정도 권하지만 네. 어떤 사람은 훨씬 좀 짧게 한 3개월에 한 번 하기도 하고요. 네. 어떤 분은 뭐 1년 넘어서 천천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혈맥대 뒤집어 봐서 이전에 사혈하고 깨끗해졌는데 다시 진해지면 네. 그때 가서 한번 의논해 봐야지 네.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제 제가 보도 기사를 하나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수혈 부족 국가더군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고령화되고 수술은 많아지는데 헌혈이 없으니까 수혈이 좀 부족하다. 기사가 나왔는데 근데 그 피를 그렇게 빼버리면은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일단은 깨끗한 피라면 실은 그렇게 많은 혈액을 뽑아내게 되면 사람이 힘듭니다. 힘들죠. 처지죠. 그렇지만 찌꺼기이기 때문에 뽑아내면 나머지 깨끗한 혈액들의 효율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찌꺼기를 빼는 것이고요. 아까 그리고- 그 하수구 빼는 거와 똑같은 네네. 원리이시군요. 그리고 혈액이 온몸을 돌지만 네. 다리나 이런 데 걸 뺀다고 해서 머리가 가벼워지고 이러진 않습니다. 우리가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라는 게 항진되어서 네. 혈액이 보다 머리, 심장 쪽으로 쏠리게 되고 네. 손발, 내장으로는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런데 예, 이 예. 혈 밑에 혈액을 사혈하게 되면 머리 쪽에 있는 온도 조절 중추라는 곳에 네. 세팅 포인트, 그러니까 네. 열이 올라가는 포인트가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열이 떨어진다, 아. 머리가 시원해진다, 어깨가 가벼워진다 호소를 많이 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가장 효과가 좋은 분들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던 분들, 네. 또 장기간 화병이 있었던 분들이 가장 좋은 효과를 느낍니다. 혹시 그게 동의보감에도 기술이 돼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오, 네, 네. 예. 이것은 뭐 저희가 새로 만든 방법이 아니고 네네. 혀 밑에 있는 혀 밑에 사혈하는 부위의 혈자 이름이 금진과 오객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동의보감에 보면 네. 혀 밑에 심장이 열이 많은 분들, 네. 또는 말이 어둔한 분들을 그렇게 해서 많이 개선하는 치료법 중에 하나이시죠. 말까지. 동의보감이 있으면 네. 뭐 다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맞는 거가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기술 오랫동안 그 연구가 돼 왔고 그때도 시술을 했느냐가 궁금해서 그랬죠. 오케이. 예, 예. 지혈은 잘 됩니까? 그렇죠. 예, 예. 예. 지혈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마치 그 우리 치과 가시면 네. 사랑니 뽑는 거와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사랑니를 뽑으면 금방 지혈이 되는 분도 있고 네.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분도 있지만 지혈이 안 되는 분은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단 우리 아스피린이라든지 다른 혈전 용해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은 네. 지혈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시술을 하신다면 네. 약 4일에서 5일 정도는 그 아스피린 계열의 약들은 좀 멈추시고 오시는 멈추고. 것이 네. 훨씬 지혈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네요. 혀 밑에 마취하고 하나요? 아닙니다. 아, 그 찌를 때 아프니까. 예, 예. 통증이 있으실까 걱정을 하셔서 물어보신 질문인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살을 이렇게 탁 꼬집는 정도 느낌? 그러니까 여자 중학생들도 하니까 그렇게 네. 아픈 시술은 네. 아닙니다. 그게 이제 피를 갖다 이렇게 걸러주는 그런 건데 탁한 피라 그러는 거는 어떻게 뭐가 탁하고 뭐가 그 보호해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탁한 피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네. 혈액 안에 그걸 볼 수 없으니까 네, 네. 그렇지만 혈액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네. 원심 분리기 같은 데 돌려보면 네. 맑은 것들은 뜨고 네. 찌꺼기 같은 거 깔았는데 네. 피가 깨끗한 분과 탁한 분 비교해보면 확실하게 색깔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 혈액이 탁한 분들은 그 외에 있는 콜레스테롤이나 혈전이 뜨니까 네, 네. 이게 기름띠처럼 이렇게 아주 진합니다. 네. 그래서 혈액 안에 콜레스테롤이 많다, 네. 혈전이 많다, 네. 찌꺼기 많다, 아니면 뭐다 중금속이나 이런 여러 가지 독소가 많다 이런 네, 네. 분들을 피가 네. 탁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오. 근데 왜 문제냐면 혈액 안에 이런 콜레스테롤 지질이 많아도 혈당이 높아지지 않으면 괜찮은데 네. 우리가 밥, 빵, 면 이런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음식을 먹으면 네. 이 혈액 안의 지질이 몸 밖으로 나와서 뱃살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수록 피가 탁한 분들은 네. 이 뱃살이 늘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일단 독을 빼야 된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살을 뺐단 말이죠. 그런데 다이어트에서 요요가 옵니다. 네. 그래서 나이살과 요요를 함께 맞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위축소 다이어트. 위축소 다이어트. 이거는 한때 좀 그죠. 이게 그 좀 세상에 네.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절제술도 있었고. 네, 밴드도 요번에 이제 있었고. 가을에는 보험이 돼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래요? 네. 특히 초고도 비만이신 분들. 위축소 수술. 예, 네. 위축소 수술을 하시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런 한의원에서 혹시 뭐 이런 외과적인 수술을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네, 아닙니다. 네.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술을 해서 위장을 잘라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네. 물론 가장 확실하게 위장을 줄이는 방법은 위밴드나 위절제술이 맞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나이살 몇 킬로 빼자고 어머님들이 몸에 칼을 댈 수는 없잖아요. 안 되죠. 네. 예. 일단 다이어트의 최대 적은 식욕입니다. 식욕. 네. 날뛰는 식욕. 음. 그러니까 식욕이 날뛰는 가장 큰 원인이 네. 과로나 스트레스일 때 늘어나는 위장이죠. 예. 예, 이 늘어난 위장이 한번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그 부피를 다 채워줘야 뇌에서 이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번 늘어진 위장은 너무 쉽게 허기를 느끼게 되고 네. 혹시나 과식으로 이어지게 되죠. 음흠. 그러니까 식욕을 조절하려면 무조건 위장을 줄여야 됩니다. 네. 배가 고픈데 억지로 참는 다이어트는 결국 다 실패하게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단백질 식사를 하시든 뭐 어떤 연예인이 하듯 식사를 하시든 네. 어떤 종류의 것을 하시든 간에 네. 위를 줄여야만 크기를, 예.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좀 소식을 하게 되죠. 오. 조금 먹어도 배가 불러야 숟가락에 놓이는 거지. 네. 절대 의지로 막 참는다 이건 결국 성공하지 못합니다. 제가 네. 생활 중에서 위장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요, 수술 안 하고 분명히 위를 축소시킨다 그랬잖아요. 이거 빨리빨리 얘기해줘야 돼요.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예. 생활 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한국인의 식사법 제일 문제는 과식, 네. 많이 먹는 거, 네. 속식, 빨리 먹지. 빨리 먹는 네, 거, 네, 네. 그다음에 염식, 짜게 먹는 짜게, 걸 이야기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걸 다 고칠 수 있는 식사법입니다. 네. 일명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거꾸로 식사법. 네. 예, 예. 우리 상식과 좀 반대로 되는 네, 거죠. 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러면 밥을 적게 주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밥을 적게 먹는 것이 아니고 네. 밥그릇을 줄이는 겁니다. 아, 예, 예, 예. 왜냐하면 네. 보통 우리가 많이 먹었다고 어떻게 느끼냐면은 네. 뭐 배가 부르면 느낀다, 밥맛이 없으면 느낀다 하지만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네. 첫 번째 앞에 있는 그릇이 다 비게 되면 자기가 다 먹었다고 인식을 한답니다. 예, 그렇죠. 그릇이 큰데 작게 주면 네. 그것만 먹고 숟가락은 놨지만 뭐다 뇌는 뭐다 적게 먹었다고 생각하고 다음 끼를 더 먹는다고 생각한다는 예.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릇 자체를 작게 하고 그걸 담아주면 네. 다 먹으면 자동스럽게 숟가락에 놓인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밥을 줄일 게 아니라 네. 그릇을 줄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마트나 시장에 가셔가지고 네. 그릇을 작은 것 네. 보통 우리 간장 종지 같은 걸 이용하다가 간장 종지요? 네, 진짜 그래요? 이용하기도 하고 아이고. 예. 아니면 우리 일회용 커피컵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한 130cc 되면 우리가 먹는 밥의 딱 반 공기 정도가 됩니다. 네. 그것을 담아가지고 계량을 하셔가지고 네. 놔보면 네. 훨씬 적게 먹고 쉽게 식사를 조절하게 됩니다. 아유, 그 커피컵 한 통에 가지고 몇 숟갈 된다고. 그 눌러 밥을 담아야겠어요, 이렇게. 어? 꼭꼭 눌러 담아야겠어요. 눌러도 달면 그럼 숟가락 이만해야 되겠네요. 잘 들어봐. 숨겨지기는 거야, 잘 숨겨지기. 들어봐요, 잘 들어. 그렇다는 거죠. 뭐, 예, 그리고 해답 예, 있겠죠. 예.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필요하죠. 두 번째 방법이 필요하다, 예. 왜냐하면 이제 밥을 먹을 때 네.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빨리 먹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이 숟가락으로 밥을 먹고 반찬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숟가락으로, 예. 두 가지를 같이 쓰지 말고 네. 숟가락은 쓰지 않고 젓가락만으로 식사를 해보면 젓가락만으로. 네. 예. 속도도 떨어지면 또 뭐다? 국, 찌개를 잘 안 먹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제 식사의 문제점 네. 짜게 먹는 것을 예. 적게 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다이어트 할 때 문제는 김밥, 네. 주먹밥, 비빔밥처럼 뭐다 이렇게 다 섞여 있는 걸 먹으면 굉장히 빨리 먹게 되거든요. 네네네. 우리 뇌는 또 한 번 언제 밥을 다 먹었다고 인식을 하냐면 네. 주변 사람들이 숟가락을 다 넣고 끝나면 네. 자기도 다 먹었다고 뇌가 인지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남보다 빨리 먹으면 더 먹어요. 예. 그러니까 좀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네. 속도를 떨어뜨릴 때 네. 짜게 먹지 않을 때 숟가락 젓가락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젓가락만으로 먹는 걸 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아,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밥 이렇게 팍 퍼먹는 거면 빨리 먹게 되니까 젓가락을 네네네. 쓰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 저는 또 원래 국을 젓가락으로만 쓰는데 나중에 네. 국물은 그냥 마시거든요.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젓가락을 쓸 때 있는. 먹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아니, 젓가락 쓰는 방법이 있죠, 선민 씨. 젓가락을 써가지고 이렇게 먹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먹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거. 중국 분들 왜 이렇게 밥 찍어 이렇게, 먹잖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세 번째 방법이 필요합니다. 아, 또 세 번째가 있습니까? 가장 강력한 건데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밥을 먹고 반찬을 먹고 이렇게 우물우물 씹고 예.
성격 급한 분들은 우물우물 씹으면서 또 더 찝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속력을 늦추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밥을 네. 먹고 네. 이제 숟가락에 젓가락을 놓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손을 무릎에 붙입니다. 네. 그리고 다 씻고 나서 다시 반찬을 먹고 네. 또 손을 놓고 또 밥을 먹고 이렇게 밥을 다 먹고 나면 반찬을 먹고 네. 반찬을 다 먹고 나면 다시 밥 먹고 이 순서를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네. 손을 무릎에 붙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먹으라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밥을 먹고 손이 들려 있으면 목이 상쾌해요. 네.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밥을 먹고 나면 삼키는 습관이 됐기 때문에 네. 자동으로 밥을 먹고 손이 들려 있으면 목이 삼킵니다. 예. 원장님 저는 천천히 물렀는데 목이 자꾸 삼켜요. 이렇게 목이 이야기하는 먹는 분들이 거지, 뭐. 많습니다. 예, 예. 그런데 네. 밥을 먹고 손을 무릎에 붙이게 되면 우리 뇌에서는 뭐다? 목이 삼키지 않아요. 네. 좀 천천히 먹게 되는 것이죠. 예. 외국 사람들이 보면 네. 관광지 가면 한국 사람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의 어떤 맛집에 가면 네. 차 1시간 타고 와서 네. 50분 기다려갖고 네. 15분 만에 먹고 나가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요. 네. 막 3시간 걸려갖고 겨우 한 10분, 15분? 예. 실은 우리나라 사람 너무 빨리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실은 밥 먹는 속도를 늦추는 것 하나, 네. 그리고 눈에 있는 양이 정량이면 적게 네. 먹게 됩니다. 그래서 네, 네. 밥을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네. 밥그릇 자체를 좀 줄인다. 네. 두 번째가 천천히 먹기 위해서 밥을 먹고 네. 다 먹고 나서 반찬을 손가락으로. 씻고 네. 이렇게 해서 속력을 늦춘다. 네. 특히 밥과 반찬을 따로 먹게 되면 네. 훨씬 뭐다 반찬을 네. 짜게 못 먹게 돼요. 아, 그렇겠네요. 이 또한 네. 짜게 먹지 않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이 됩니다. 네, 요요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식생활에서 또 지혜를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과식을 안 할 때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과식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그 과식한 걸 좀 해소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만 원짜리 한 장만 들고 나가도 뭐 먹을 음식이 넘칩니다. 많죠? 예. 이런 시대에 평생 소식을 할 수 있다. 아, 그분은 뭐 거의 도인이죠, 도인. 예. 네. 과식을 하게 돼도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과식을 하면 네. 식사하자마자 10분 안에 바로 걸어보십시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근데 바로 쓰지 않으면 네. 이것들이 인슐린이 나와서 지방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운동선수들 보면 네. 밥을 먹고 나서 샤워하고 와서 네. 천천히 우아하게 먹어도 되지만 네. 바로 땀 흘리면서 도시락 가서 먹는 이유가 뭐냐면 먹자마자 바로 먹으면 그 근육의 재료. 네. 10분 이상 지나게 되면 지방의 재료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회식 같은 거 해서 과식을 하게 되었더라도 네.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막 운동을 열심히 하면 별 효과가 적습니다. 그렇지만 과식을 했더라도 숟가락 놓자마자 10분 안에 움직인다면 바로 그 당을 소모하기 때문에 지방 전환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과식을 했다 그러면 즉시 걸어준다. 이게 중요한 팁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이살, 젊을 때와는 다른 중인의 네. 다이어트. 사실 이게 그야말로 장기전이기도 하고, 아까 준희 아나운서도 말씀하셨고, 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이어트란 게 요요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또 요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실은 다이어트를 하는 거는 피부 관리나 네. 체중 관리처럼 상시로 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코끼리는 우리가 풀만 먹는데 네. 살이 찌지 않습니까? 네. 우리 뭐 이렇게 사자나 뭐 표범 같은 경우는 고기를 먹어도 예, 날씬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그 동물이라도 사람이든 그 몸에 뇌에서 자기의 체격이나 체중을 세팅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 세팅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체격이 큰 분들은 네. 뇌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몸무게 자체가 네. 높기 때문에 네. 체중을 떨어뜨려도 금방 올라갑니다. 이거를 체중 조절점, 세팅 포인트라고 하는데 네, 네. 이거를 떨어뜨려야 체중이 빠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요가 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뇌가 네. 자신의 몸무게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 지점, 네. 그 몸무게의 숫자 자체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살이 찐 채로 너무 오래 있은 분들은 네. 뇌가 인식하고 있는 자기 몸무게 포인트가 높아요. 그러니까 지방 흡입을 하시든 뭐 굶든 운동이나 살을 빼도 네. 그 뇌가 생각하고 있는 몸무게가 높이 있으면 그 세팅 포인트가 높으면 금방 네. 다시 올라가게 되는 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팅 포인트라는 걸 낮춰야 됩니다. 네. 그럼 이 세팅 포인트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체중을 감량하시고 나서 네.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같은 몸무게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몸이 어떻게 인식한다? 네. 아, 이 몸무게가 이제 내 몸무게를 인식을 하고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이어트를 장기간 해야 된다고 하시면 네. 아이고 처음에 그렇게 막 음식 안 먹고 운동하던 그 강도를
어떻게 평생 유지할 수 이야기를 네, 하십니다. 네. 실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장기적인 다이어트 플랜이 필요합니다. 예. 네. 보통은 제가 369 다이어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 예.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몸무게가 있으면 3개월 정도는 운동을 하시든 음식을 가시든 집중적으로 해서 감량을 하죠. 3개월 동안 감량을 하고. 네. 그리고 그다음 6개월 정도는 네. 처음 그 3개월에 3분의 1 정도 노력을 하면 네. 잘 유지가 됩니다. 어허. 그리고 그다음 9개월 딱 되면은 자기 세팅 포인트 낮아지면 네. 몸이 알아서 잘 찌지 않는 몸이 됩니다. 음. 예를 들면 첫 3개월을 3시간 운동을 한 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3개월 원하는 체중이 되었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3분의 1, 1시간 정도 운동만 해줘도 그 네. 몸무게 유지가 됩니다. 음. 그리고 9개월 넘어가면 네. 처음 3개월 하던 노력의 10분의 1. 네. 그러니까 3시간 운동하던 분이면 네. 하루에 20분 정도만 해도 유지가 됩니다. 음. 그래서 6개월, 9개월, 10개월 넘어가게 되면 네. 그 몸무게가 나의 몸무게를 인식을 하고 좀 먹어도 금방 내려오는 몸무게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우리가 살을 빼는 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빨리 빼고 관리 안 하고 다 찌는 패턴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다? 네. 살을 빼고 유지하는 거에 집중을 좀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 3개월은 노력이 있다 그러면 그 이후에 6개월은 3분의 1만의 노력. 그 뒤에는 10분의 1만 유지가 되니까 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계획을 처음 3개월 목표로 한 것을 차근차근 줄여나간다. 그리고 6개월만 더 강도 약하게 3분 노력을 하면 몸이 알아서 자연적으로 세팅 포인트를 낮추고 잘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을 들으니까요. 나이살 백과사전을 한 것 본 것처럼 그런 느낌인데 오늘 네. 저희가 알려드린 꿀팁 참고하셔서 나이살 잘 다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원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제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아도 100세를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운이 없으면 200세까지 산다는 분도 있죠. 네. 그래서 나이살을 줄이는 것, 이 뱃살을 다이어트 하는 것은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혈압이라든가 당뇨 같은 네. 성인병을 예방하고 노화를 늦추는 회춘의 절대 비결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나이살 잘 관리하셔가지고 건강과 젊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세 분을 하시면서 어땠어요? 우리 준희 씨는 네. 지금 아직 뭐 다이어트는 나이살에 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남의 하지만 얘기처럼 들릴 그래도 수 뭔가 있겠지만. 이렇게 뭔가 그 기준을 만들어 놔야 될 것 네, 같아요. 저만의 기준을. 예. 어떻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몸무게가 더 이상 쪄도 네. 다시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아하. 딱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박사님 어떠셨습니까? 네, 저 생활 습관 바꾸고 네. 회식하고 좀 걸어 다니고. 네, 회식하고 그러다니신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민 씨, 안 돼, 하지 마시고. 아니, 저는 제가 먹는 것 중에서 네. 일단 햄버거 하나만 빼려고요. 네. 어제도 뭐 12시 다 됐어요. 그러니까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은 안 먹고 싶으니까 이제 빼려고. 햄버거 하나만 빼도 빼도 맞습니다. 탄수화물, 예, 맞습니다. 몇 킬로. 맞습니다. 예. 아, 그러다 보면 저는 이제 좀 더 일단- 운동하시고 이제 네. 석달 플랜 가시면 6개월 갔다가 9개월 찌는 거예요. 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버드나마 한의원 나성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NN 건강교실 부신대학교 보건병원 내분비내과 최용식 교수와 함께 당뇨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오늘 나이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작가가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네. 나이살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아, 여러분 거울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도 거울을 잘 보십시오. 이게 내가 거울이 맞는지 빵빵해. 바꿔야 될 건지. 네. 자, 이제 사실 나이가 있기 때문에 못 뺀다 이런 거는 핑계일 것 같고요. 네. 잠시 후 이제 두 시간 후면은 점심시간입니다. 오늘 배웠던 거 뭡니까? 거꾸로 시작법 한번 하셔가지고 여러분 나이살을 꼭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